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긍식입니다.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5분이지만 제 개인적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국사편찬위원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많이 지나다니고 했고 건물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실제는 아니지만 사이버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했다는 면, 정말 그런 면을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부러 자리를 피하신 것 같은데, 김인걸 위원장님과는 이제 지금부터 31년 전이 90년 1학기에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향약하고 이제 조직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김인걸 원장님께서 이제 서울대학교 규장과 한국학 연구원 원장 하실 때 제가 2013년, 14년 그때 이제 부원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한 이현욱 선생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정인찬 선생과 같이 이제 규장각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김인걸 원장님보다 1년 먼저 규장각을 그만뒀는데 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더욱더 깊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전에 전 법사학회 회장이신 정정 선생 말씀, 지금 현재 제가 한국법사학회 회장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이제 법사학과 관련되는 학술 대회를 본다면 주로 학회 차원이었는데 1989년 5월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아마 대학 연구소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법제사 관련돼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법학연구소 소장님이 이제 돌아가신 김용욱 선생님, 저희 원사이신 이제 박병호 선생님 대학 동기이신데 해주셨고, 그리고 아마 이제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이 한국법제사만으로는 이제 학술대회를 한 건 이제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뜻깊은 학술대회이고,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법이 차지하는 위상,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PPT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겠지만은 법제사의 의의라고 이야기하는, 법제사의 의의는 법제사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학과 역사학을 결합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 현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이 법적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이, 세계정합적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일단 역사학적 법사학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법적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나열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또 법학적 법사학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학적 분석의 방법으로서 이제 역사적 현상을 다루는 것. 예를 든다면은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조선시대 소유권이 현재 소유권과 같냐 다르냐. 요즘 소유권의 개념은 자유로운 사용수의 처분.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조선시대를 다루는 것이 이제 법학적 법사학 방법론이고, 좀 전에 이제 역사학적 방법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은 혼인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혼인 성년이 아마 18세 이상이고 결합인데, 조선시대에는 남자는 14, 여자는 12, 그 다음에 부모의 동대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일단 법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은 법적 사실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려사 형법지라든가 추간지, 정보문헌비고의 이제 형고라든가, 홍여하 이제 목재 선생 문집에 보면 형법지라든가, 이건희의 연결실기술 등등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법제사적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시의 전통, 수리부작이라는 전통에서 자기의 의견을 남기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정리한다는 것,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연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이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왜 한국 현대사에서 법에 대한 역사, 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는가의 문제. 첫 번째는 이제 현대사에서 법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인식.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정용 선생님 같은 더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는 유신 시절에 보냈고, 특히 이제 80년도 대학 시절에는 전두환 치하에서 보냈는데 그때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법이 안 지켜지는데
그러니까 제 대학 동기가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얼레일이 왔는데 인허가 사항이었는데 법 전문 검토하니까 이게 도저히 인가 안 납니다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지고 왔다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재의 경험이 과거에 대한 그대로 인식과 직결됐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도 안 지켜지는데 옛날은 더 했겠지. 뭐 그런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식민지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식민지배 수단으로 법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통관부의 이제 법전조사국이라든가 이제 등에서 이제 법전조사국에서 한국에 시행할 민상법전을 조사하면서 이제 관습을 조사합니다. 우메긴치로의 경우에는 법전 등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대전 해통범에 그때 사용한 즉 그 책이 그 위에 붉은색으로 주소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아사미 린타로의 경우에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문서 조사해야 한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식민 통치에서는 이제 법을 하려는 첫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석한 것은 결국은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대한 조망, 규범적 질서를 규명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는 이제 다양한 법정과 법설을 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40년대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거의 원본 볼 일은 없지만은 아주 고급 장정입니다. 30년대 나왔으면 그건 100년이 되어 가는데도 책이 바래지 않았거든요. 다만 우리 이제 습기가 찬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일본에 대한 전통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면 이제 주로 연구자들은 조선총독부의 관료, 법학 전문학교든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식민지 지배를 학술적으로 옹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글 4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글인데요. 그 마츠테라라고 해서 글 쓸 당시는 아니지만 조선 총독부 법무국장, 오늘날식으로 따지면 이제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회인데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선은 무법 내지 공법 사회이다. 조선에 법이 있냐? 없다. 법이 있다. 근데 그 법은 중국 법을 베낀 것이다. 근데 그 법조차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사법과 행정의 미분리. 그러니까 우리 덕분에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고 남아 법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자산 안학이 조선 문명사 또는 조선 정치사에서 이제 진보사관, 보편사관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없습니다. 결국은 동아 정책의 이론적인 바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식민지기의 연구는 한국 법조사 연구의 토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들은 이야기 조금 전에 돌아가신 김영욱 선생님이 그 50년 50학번이시니까 50한 6, 7년경에 부산대 전임 발령 받으시고 한국 법조사를 강의하셔야 되는데 그때 복사기도 없었으니까 이제 총독부에서는 2조 법정고를 손으로 번역하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때까지 계속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러면 해방 후 1970년대까지 보도록 하겠는데 식민지기의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이번 학기 계속 다산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 본다면은 이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만큼 조선 사회가 부패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아진 사회가 바로 우리 덕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에 나오는 것은 법제 정비와 분쟁의 해결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 급하고 빨리 법 만들어서 국가 발전해야 되니까 역사에 대한 언급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좀 특이한 게 이제 정주영 선생님 질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법제처 등에서 법전에 대한 기본 자료는 지속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 수가 없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60년대 시작해가지고 90년대까지 80년대 말까지 계속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실무가 출신의 연구성과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적인 법제사 연구자로는 이제 전봉덕 선생님과 저희 선생님, 박병호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실무에 계시든가 아니면은 다른 법을 하시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이분들이 다 식민지기의 교육을 받으셨고 그 식민지기의 교육받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일본의 법학에서 법제사 연구의 분위기 이건 뭐 이제 정주영 선생님 번역하신 우치다의 법학의 탄생
그 초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어쨌든 개화는 되었고 그 사회 진화론적 체제 하에서 우리 일본도 서구와 마찬가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일본 사회도 그렇고 일본 법도 그렇다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밝혀놓고 특히 이제 저기 이제 저기 수적인데 이 경우에 이제 일본법의 보편적 발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완성은 못했지만 법률 진화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성 논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후나다의 경우가 로마법, 그 다음에 법제선 나이또 이렇게 저기 별도의 강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좀 언급하는 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날 식으로 지금 하나의 학과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법을 하고 있는 저기 하나무라, 그리고 이제 저 민법 친족을 하는 등전동삼, 또다의 경우에는 일단 개별적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이 연구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연구 대표 업적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정규 선생님 같으면 이제 1996년에 책은 나왔는데 이게 대구에서 혁신 저기 4.19 이후에 교원노조 혁신운동 하다가 5.16 때 저기 그냥 감옥 생활하시고 61년부터 한국 법제사 연구만 하셨습니다. 그런 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들님 이제 이정화 선생은 이제 노동법제 연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박원선 선생 같으면 상법 연구자입니다. 근데 아직도 뭐 제가 관심이 없지만은 일단 상법 새 책을 낸 거고요. 김병화, 서일교 이분들은 전부 다 실무 검찰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세배 이분은 경력을 잘 알 수가 없고요. 송도영 선생 같으면 이제 76년도 일본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고려율 연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실무가 연구 중심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73년도 이제 법사학회가 창립이 되었는데요. 여기서의 경우는 결국은 당시에 이제 45년부터 한 30년 가까이 막 25년 정도 우리 법제 정비를 하면서부터 이제 충돌되는 게 왜 우리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느냐.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불신, 준법 정신 뭐 등등 이게 나타나게 이게 왜 문제가 뭐냐란 관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외래법만으로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저기 제가 이제 전부 다 양복 입고 계시는데 좀 한복 입고 계시는 분은 양복은 인찌이고 센치도 아니고요. 한복은 치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외래자 토착을 목표로 해서 이제 사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 70년대, 80년대인데요. 결국은 법 도구주의입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 법을 곧 개정해가지고 그걸 제정해서 문제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명목적인 헌법 규정, 헌법 그러니까 이제 1963년도에 이제 유엔 결정 한 건 나고요. 그 다음에 87년, 88년도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법률은 최고의 법률이었습니다. 단 한 건도 위헌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 공부에서는 뭐 하느냐? 그러면 제 학교 다닐 때 특히 학부 시절에는 이제 뭐 법정 가지고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그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뭐 김대웅 박사 한번 정리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법의식 조사가 60년대부터 지속이 되고 있고 아마 원래 다시 이제 앞으로 2년 주기로 법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징 나타나는 것이 이제 준법 정신과 권리 의식의 박약, 그 다음에 소송 깊이, 원인이 뭐냐? 결국은 유교 사상의 전통이다. 또 한편으로 하는 것은 이제 식민지 통치의 경험. 그 식민지기에 저희 집안 어른 한 분이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업 두 개 있다. 순사와 세리, 세무 공무원이다. 다시 설명드릴 필요 그런 인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들은 이제 근대화론이라 해서 경제 성장이 되면 저절로 정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근대화론에 대한 반성, 현실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바로 실정법이 아니라 법에 대한 근본, 법 철학이라든가 법제사, 법사회학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제 경험을 본다면 이제 7, 8부터 8, 한 3년도까지 88호 학번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제육전의 복원이 1986년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남북한 동시에 나타나는 특히 이제 경제육전 서비는 이제 전복록 선생이었고 이것은 이제 바로 나이또 하나무라 선생한테 바친다는 그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서가 등장했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아직도 이제 좀
제가 게을러서 그러지만 좀 마땅한 그런 인물으로 역사학계의 동량이 이제 1980년대 진단학에서 고전 심포지움에서 이제 경국 대전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논문이라는 게 한상권 선생이 93년대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조선시대 법전 이야기하면서 법은 사건과 구조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역사학계에서 일종의 뭐 좀 과장해서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식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96년 7년도에 나온 홍순민 선생이 이제 규정각 속대전 해제하면서 이제 법전을 이제 대전류, 성동류, 집론, 통교를 분류해가지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다음 사람들 인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결국 80년대 대학의 평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건 결국 80년대 법이 무가치한 상황에서 이제 현실에 대한 고민, 역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에 맞춘 인문수가 이제 흡입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0년대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법의 효력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 중심이 아니라 구조 중심의 거시적 연구가 필요한 역사 연구가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배, 법의 지배 실현인데요.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 만들 때는 처음에는 재판관 9명이었는데 3명만 상임이었고 나머지 6명은 비상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 발표문에 나오지만은 제일 먼저 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1호 결정을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를 되기 위해서는 법원 공무원 출신만 법무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규정을 위헌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절대 없애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친족 상속법에서는 국회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법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이제 그게 법전편과 관서지를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해제가 좀 부실했지만은 아주 상당한 자세한 해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자료가 분석이 되고 있고 한국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자료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술대회는 이제 2003년에 이제 진단학회 고전심포지엄 대명을 직회 종합 검토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얼떨결에 연구 책임자가 맡게 되었고 이제 인문학 진흥 10주년 기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규정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국제심포지엄의 주제가 법과 관련되는 것이었고, 다음에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받아서 이제 세계 한국학 랩 사업에서 이제 리영대학과 이제 한국법제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고문사학회에서 이제 생활사를 하면서 이제 법으로 다루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경향의 경우에 가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국가 체제를 바로 이제 법의 틀에서 본다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조선 경국 경제육정,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투표, 대전회통까지 하나의 시리즈가 나왔고요. 다음 우리 김백철 선생님 법치주의 강조하고 있고요. 조현승 선생님 소송의 문제, 대명령의 수용과 적용. 다음 최병조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로마법과 대비, 로마법 전공자이신 로마법과 대비해서 한국법의 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첫째 이제 아까 법학적 법학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유 방법이 좀 성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법학의 특징, 우리의 사료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좀 그런 치밀한 연구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입법 하다 보면은 뭐 한다, 된다. 이거 가지고 따지고 다음에 등자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따지는데 그 법학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런 면이 약하다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고문사학의 성립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시간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현재 고문서 활용과 연구 한계 같은 첫 번째는 민간 사료를 민간 소정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사법적인 사료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법적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관서문기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현욱 선생님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규장각에 보면은 법조문 초록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완전히 안 남아 있는데 국회는 한 책이 남아 있는데 추로 기록록 같으면 정조 적의기년 5년부터 해서 100건 정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전혀 DB가 안 되어 있는 사료 그런 한계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B에 대한 제한인데 일단 연구관계 경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마 한국사 연구에서
획기적인 한다면 일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왕조 예민권 출간한 거.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수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오기 전에는 정보 문헌비고 아니면 조선사 편수에서 나온 조선사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일단 실록 번역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서울 시스템이 한 거 있지만은 그건 이제 좀 불법 다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그 내용이라고 저기 왕조실록 DB.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편연체 자료 다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는 이야기했지만 판본 정리가 돼야 됩니다. 경국대전 판본이 한 70 몇 종이 되는데 논문이 나와 있는데 이 논문은 제대로 된 논문이 아니라 그냥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웹으로 검색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안 됐다는 문제. 일단 돈도 엄청 많이 들 거고 인력도 많이 들고 다음에 엉덩이가 엄청 무거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씀드려, 저기 이미 이현옥 선생님께 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대전 통편과 대전 회통이 독립된 조문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대전 조문이 어디서 왔는가를 좀 작업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막 수료하고 선생님 말씀해가지고 속대전 조문을 다 하나하나 오렸다가 DB가 되면서부터 이제 포기하고 좀 그런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대상 자료 확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수교 3녹은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국회편찬위원회에서 이제 그 자료를 그냥 통째로 구입하는 방식, 왕조실록 번역 저기 서울시된 거 구입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번역과 원문이 같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하는데 한국 역사통 이제 역통이 요즘 먹통이 된 것 같거든요.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9년 12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관련 가서 회의 가서 보니까 그때 안병욱 원장님이 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잘린 것 같은데 그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기관 이기주의고 아마 역통은 정보통신부 다음에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어떤 형태로든 포탈을 하나 만드는 가더라도 어쨌든 계속 구글 들어가가지고 검색하고 아니면 그냥 그런 문제 하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기관과 유대를 강화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자료 협약 조금 전 그 결과인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다음 법원도서관은 지금 법사학회에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이 완력이 되었습니다. 법원도서관 서비스하고 있는데 엉망이거든요. 그 다음에 법제연구원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일단 지금 시스로스부터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로스 저도 그냥 들은 풍월이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시스로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거든요. 좀 더 욕심내자면 이제 법제사 용어, 영례사전도 만들 필요가 있고 이것이 시스로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유일한 사전, 다산학술재단에서 만든 다산학사전이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 관여하면서 한 1년 지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라 느꼈고 어쨌든 이제 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든 뭐 실록 들어가서는 그냥 단순 검색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한국사 시스로스도 있고 LOD, 저기 링크도 오픈 데이터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올려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이제 웨스트로의 경우에는 이제 저는 미국에서 나온 건데 거기는 업체가 와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 검색하면은 이것 살짝 몇 단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등등 저는 쓸 일이 없는데요. 그런 형태로 다 이야기해서 일단 이용자 입장이라든가 최소한 동영상으로 올려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조선왕조실록 지난번에 역사의 창에 썼는데 약 5천만 자인데 분명히 실록에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 전기는 법의 시대, 조선 후기는 이념의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논문을 썼고 저기 형조 수교 자료 들어가면 방대한 자료 있는데 정조실록이 한 20자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 자료가 성종 때 발생했다면은 아마 엄청난 긴 자료가 나올 겁니다. 특히 아마 가족제도 하시는 분 같으면 이숙번 처 정씨가 사위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거, 재산 돌려달라고 하는 거 엄청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요즘 이제 우리 김대원 교수가 논문도 쓰고 했지만은 이제 텍스트 분석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 등등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적 한자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연구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주대라고 하는데 법학적 방법론을 동원한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법사학에서는 이제 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 나오는 것은 이제 결국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교화와 행정을 너무 분리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자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교화가 안 되면 형벌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비교사의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일국사가 아니라 이제 뭐 지구사 등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고 일단 시간을 지킨 것 같고 두서없이 발표해서 미안하고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